8,000m 위에서 겪는 불가사의한 일들은 그 지대에서 오랫동안 머물러 본 사람만이 제대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극한 상황이라는 것은 인간이 만들어낸 말일 뿐, 거기서 움직인다는 것은 자기도 모르게 차츰 무의식 상태로 빠져드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3분의 1로 줄어든 대기 중의 산소로 인해 체력적인 부담은 가중되고 졸음 속에서 종종 헛것에 사로잡히기도 한다. 산소 마스크를 착용하면 호흡곤란으로 인한 그러한 부작용들을 다소나마 덜어낼 수 있을 것인데 어디까지나 일시적인 방편일 뿐이다. 8,000m를 넘어서면 인간의 신체 기능은 제 역할을 못하며 무뎌지기 시작한다. 그 때문에 8,000m 이상의 지대에서 비박을 한다는 것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그것은 자살 행위나 다름없다. 히말라야를 등반하는 세계적인 클라이머들도 8,000m를 넘어서 등정에 성공한 뒤에는 죽을 힘을 다해 8,000m 이하로 내려온다.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다. 도저히 못 걷겠다고 주저앉아서 시간을 보냈다가 산소 부족으로 인해 뇌수종이나 폐수종에 걸리기 십상이다. 심하면 뇌사 상태에 빠져 가족과 영영 이별하는 수도 있다. 마지막 캠프를 대개 7,500에서 8,000m 사이에 세우는 것도 그러한 이유에서이다. 정상 공격에 나섰다가도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모든 걸 포기하고 기어서라도 그 부근으로 돌아온다. 하지만 이번 칸첸중가 등반에서 나는 그러한 원칙을 지키지 못했다. 현재 시각 9시 37분 56초 지나고 있습니다. 황해도 평산신씨, 한자로는 별신 혹은 원숭이 신자를 쓰는 신의 목소리입니다. 세계 최초로 히말라야의 8,000m급 봉우리 16좌의 정상에 오른 한 남자가 있습니다. 25살이던 1985년부터 2007년까지 23년간 38번을 도전했고 그중 18번을 실패했습니다. 남자는 히말라야 등반에서 가장 많은 실패와 희생을 치렀던 산을 자신의 인생의 산이라고 말합니다. 안나푸르나라는 이름의 그 산에서 그는 전우와도 같은 소중한 동료를 3명이나 잃었고 그 자신도 발목이 180도 돌아가는 치명적인 부상을 입어서 절벽 같은 산을 한 발로 내려와야 했습니다. 내려오면서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안나푸르나의 신이시여, 전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살아서 내려가야 합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산에서 내려오자 다들 그의 인생은 끝났다고 했고 의사는 뛰어다니는 것도 힘들 거라고 했지만 그는 10개월 뒤에 다시 안나푸르나에 도전했고 결국 등정에 성공합니다. 5번만이었죠. 4번의 실패 후에 8,000m 16좌 등정에 성공한 2007년 그 다음 해부터 남자는 네팔의 오지 마을에 아이들을 위한 학교를 짓기 시작합니다. 지금은 20번째 학교를 짓고 있습니다. 남자는 말합니다. 나도 거기 묻혀야 할 사람인데 간절히 염원하고 바라던 꿈을 이루고도 내가 살아남은 데에는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신이 너는 아직 때가 안 됐다면서 할 일이 남아있다고 말하는 것 같았다. 전에는 정상만 보고 정신없이 올라갔고 끝나면 그 다음 산에 가고 그랬다. 어느 순간 산만 보이는 게 아니고 산 아래의 세상이 보였다. 사람들의 세계가 보였고 그 세계에서 자라는 아이들이 보였다.
그전에도 마을을 그리고 사람들을 거치면서 산에 올랐는데 그때는 깨우침 없이 다녔다. 너무나도 열악한 환경 속에서 꿈도 없이 부모로부터 대물림되는 가난이라는 열악한 삶의 조건에 놓여 있는 아이들을 보면서 나한테 새로운 간절함이 생겨났다. 그는 작년에도 히말라야의 6,000m 봉우리에 올랐습니다. 사람들이 잘 오르지 않아서 루트가 알려져 있지 않은 그런 6,000m의 산을 길을 개척해 가면서 올랐습니다. 지금 그는 60대 중반입니다. 나중에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원하는지, 또 묘비명에 뭐라고 써주기를 원하는지 묻는 기자의 질문에 그는 말합니다. 어멍길은 산이었다. 베이스 캠프를 나선 지 3일 뒤 나는 고도 7,800m의 마지막 캠프로 올라섰다. 그리고 저녁 무렵 컵라면 하나를 끓여 먹은 다음 정상 공격을 앞두고 잠시 눈을 붙였다. 고소식으로 준비한 꼬리곰탕 캔은 마지막 캠프를 출발할 때 먹을 생각이었다. 마지막 캠프에서 정상에 이르는 구간은 항상 초인적인 정신력과 체력을 필요로 했고 그것을 뒷받침하려면 출발 전에 마지막 한 끼를 잘 먹어두는 수밖에 없다. 흔히 뱃속이 든든해야 힘을 쓴다고 말하듯이 아껴둔 꼬리곰탕에는 그러한 기대가 담겨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마지막 캠프에서의 식사는 컵라면을 끓여 먹은 게 마지막이 되고 말았다. 새로 구입해서 가져온 가스 버너가 자주 고장을 일으켜서 박대원과 나는 꼬리곰탕은커녕 아무것도 먹지 못했다. 더구나 같이 정상 공격을 하기로 한 인도 대원들이 빨리 출발하자고 서두르는 바람에 우리는 마음마저 급해졌다. 간신히 1시간에 걸쳐 눈을 녹여서 수통 하나에 물을 채우고 마지막 캠프를 출발한 것은 이튿날 새벽 2시. 어색하게 얼굴을 뒤덮은 산소 마스크가 잠시 허기진 배를 잊게 했다. 산소 마스크는 1988년 에베레스트에서 사용해본 뒤로 히말라야 등반에서 처음으로 착용하는 것이었다. 그간 좀 더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무산소 등반을 고집했지만 이번에는 등정 성공을 위해서 한번 사용해보기로 한 것이다. 나와 박대원, 그리고 인도대원 4명, 모두 6명이 무릎까지 눈이 빠지는 가파른 설사면을 헤드랜턴 불빛에 의지한 채 헉헉거리며 오르기 시작했다. 날이 밝아올 무렵 주변을 돌아보니 급경사 사면이 온통 눈사태 지역이었다. 모두들 숨죽이며 말없이 걸음을 옮겼다. 그날 정상은 코앞에 있었지만 박대원과 나는 무려 18시간 동안이나 눈 속에서 사투를 벌이며 걸음을 옮겨야 했다. 그 정도 시간이면 이미 정상을 밟고 마지막 캠프로 돌아와야 했지만 우리는 그럴 수 없었다. 바닥에 쌓여있는 눈들이 깊어서 러셀을 하며 전진하는데 예상보다 많은 시간이 소요됐기 때문이었다. 더구나 합동 등반을 약속하고 마지막 캠프를 함께 출발한 인도팀의 운행 속도가 너무나 느린 바람에 덩달아 우리도 지체할 수밖에 없었다. 인도팀은 날이 어두워지기 시작하자 등정을 포기하고 캠프 4로 내려가 버렸다. 인도팀의 하산으로 남은 사람은 나와 박대원 단 2명뿐. 두 사람의 거친 숨소리 외에는 어두컴컴한 설산에서 살아 움직이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간간히 바닥에서 솟구쳐 올라오는 눈부스러기와 찬바람만이 전방에서 두 사람을 맞이하고 있었다. 그야말로 고립무원의 지대를 우리는 오로지 정상을 오르겠다는 일념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었다.
인도팀과 헤어졌던 8,300여 미터 지점의 암벽지대를 빠져나와서 2시간은 좋게 걸음을 떼어놓았을 것이다. 한두 시간이면 충분히 정상에 도달할 수 있으리라는 예상은 빗나갔다. 정상은 가까이 갈수록 닿을 듯 말 듯한 거리를 유지하며 마음속에서 자꾸 멀어졌다. 배낭 안에는 산소통만 들어있을 뿐 먹을 것이라곤 아무것도 없고 수통은 비어버린 지 오래였다. 갈 수 없는 정상과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물 한 모금의 갈증, 그 좁혀질 수 없는 간극 사이에서 우리는 서서히 지쳐갔다. 인도팀을 따라서 철수할걸 하는 때늦은 후회가 발목을 잡았지만 그러기에는 모든 걸 지나쳐버린 뒤였다. 캠프 4는 18시간이나 걸어온 멀리 보이지 않는 뒤쪽에 있었다. 우리는 이미 스스로 돌아갈 수 없는 거리를 떠나온 셈이었다. 베이스 캠프에서는 얼마나 남았냐, 지금 상태는 어떠냐, 오늘 정상을 갈 수 있겠냐 등등 계속해서 무전이 날아들었지만 나는 입도 벙긋하기 힘들었다. 종일 굶은 탓인지 갈수록 체력은 급격히 떨어지기 시작했고 발걸음 하나가 천근만근의 무게로 느껴졌다. 걸음은 자주 멈춰졌다. 한두 발짝 가다가 쉬는 횟수가 잦아졌다. 그때마다 조금만 더 가면 정상에 다다를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멈출 수는 없는 것이다. 하고 자신을 다그쳤다. 하지만 스스로를 채찍질하는 것도 마침내 한계에 도달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몸 안의 기운이 허공으로 쫙 빠져 달아나는 것을 느꼈다. 이중화의 밑창은 얼음바닥에 붙어버린 듯 꼼짝하지 않았다. 나는 곧 그 자리에서 무너지듯이 주저앉았다. 손가락 하나 꼼지락거릴 수 없었다. 전날 저녁부터 시작해 종일 먹은 것이라곤 박대원과 나눠 마신 물 몇 모금이 전부였다. 허기와 탈진, 그리고 극도의 피로감이 겹쳐서 숨 한 번 내쉬는 것조차 버거웠다. 그동안 숱하게 산을 올랐지만 그런 경험과 맞닥뜨린 건 처음이었다. 올라갈 수도, 그렇다고 내려갈 수도 없는 상황. 도움이 될 만한 것은 흔적조차 보이지 않았다. 하기야, 캄캄한 서론에서 무엇을 볼 수 있다는 말인가? 체념할수록 몸과 마음은 자꾸 아득한 나락으로 빠져드는 듯했다. 호흡 소리를 쫓아가며 가까스로 정신을 가다듬었다. 그리고 무엇인가를 떠올리려 했었다. 고통으로 꽉 들어찬 머릿속에서 뾰족한 뭔가가 튀어오른다면 그것이 곧 구원의 메시지일 수도 있었다. 그러나 나는 아무것도 떠올리지 못했다. 결국 선택할 수 있는 것은 한 가지밖에 없었다. 비박이었다. 주저앉은 자리에서 밤을 맞는 것이었다. 해발 8,500m에서 비박 장비도 없이 밤 시간을 견디는 것이었다. 내 몸이 그것을 받아낼 수 있을지는 알 수 없었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다. 마음속으로 결정을 내리고 박대원을 불러세웠다. 무태가, 그만 가자. 갈증으로 타들어간 목구멍에서 간신히 쇳소리 같은 게 새어나왔다. 오늘은 여기서 비박이다. 박대원이 아무 말 없이 걸음을 멈췄다. 박대원은 임신 3개월 된 아내를 홀로 집에 남겨두고 이번 원정에 참가할 정도로 등반 열정이 대단한 사내였다. 비록 후배였지만 등반을 함께 하면서 나는 무엇인가를 해내겠다는 그의 단단한 열정이 한편으론 부러웠다. 우리는 몇 발짝 떨어진 거리에서 누가 먼저라 할 것도 없이 비박 준비에 들어갔다. 사실 말이 좋아 비박이지. 걸음을 멈춘 자리에서
서로의 몸을 떨어지지 않게 로프로 묶고 주저앉는 것이 고작이었다. 나는 앉은 자리에서 손가락을 억지로 움직여 피케를 잡고 주변의 얼음을 파들어 갔다. 걸음이 멈춰진 경사 60도에 이르는 사면 위에서 비박을 하다가는 몸이 균형을 잃을 수도 있었다. 더구나 사면 아래는 수천 미터 낭떠러지였다. 거기로 굴러떨어진다면 영락없이 죽음을 맞는 것이었다. 하지만 사면을 벗어나는 것은 그 상태에서는 불가능했다. 사면을 벗어나려면 정상을 향해 움직여야 했는데 나는 한 발자국도 떼어놓을 수 없을 정도로 지쳐 있었다. 예견된 위험을 조금이나마 덜어보려면 펑퍼짐한 자리를 만들어야 했다. 그러나 그마저도 쉽지 않았다. 피케를 쥐고 있는 손을 오래 움직일 수 없었다. 간신히 엉덩이 한쪽에 한 뼘 크기씩 얼음을 깎았고 다진 얼음 위에 장갑을 벗어서 가지런히 놓았다. 그리고 앉은 자세에서 엉덩이를 걸치고 몸을 웅크렸다. 사면 위쪽 3-4m 떨어진 곳에 있던 박대원 역시 자리를 잡고 나와 비슷한 자세를 취했다. 우리는 영하 20도가 넘는 8,500m 낭떠러지 위에서 등을 굽히고 앉은 자세로 한동안 움직이지 않았다. 그 사이 꽉 담은 어금니가 부딪힐 정도로 추위를 느끼면서 덜덜 떨었고 관절 마디마디가 굳어가는 듯 온몸이 뻣뻣해졌다. 접힌 두 다리를 펴고 움직이고 싶은 생각은 굴뚝 같았지만 곧 그것마저도 귀찮게 여겨지기 시작했다. 얼음 속을 파고 들어간 두 발에 달린 아이제는 꼼짝하지 않았다. 물 한 모금이 간절했고 시간이 갈수록 모든 것이 가물가물해지면서 졸음이 쏟아졌다. 앞으로 얼마나 더 고통스럽고 끔찍한 시간들이 내 몸속으로 흘러들 것인가. 그러나 그것은 감각기관들이 숨 쉴 때 느낌으로 전달받는 것일 뿐 자칫 깊은 잠에 빠져서 몸이 얼어붙거나 호흡곤란으로 당장 뇌에 이상이 생긴다면 제발로 산을 내려갈 수도 없을 것이었다. 나는 졸음과 함께 맞이할 그러한 일들이 두려웠다. 마음속으로 도리지를 쳐댔지만 두려움은 좀처럼 사라지지 않았다. 날이 밝아서도 몸이 말을 듣지 않는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때까지 살아있을까? 거기까지 생각이 미치자 두려움은 점점 증폭됐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두려움 뒤에 도사린 죽음이라는 두 글자가 떠올랐다. 아, 이제 죽을 수밖에 없구나. 이게 죽음이라는 거구나.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칸첸중가의 신이 나를 여기까지 오게 해서 죽을 자리를 정해준 것이라고 그렇게 혼자 중얼거렸다. 죽음의 그림자가 내 몸속 깊은 곳까지 들어왔다는 것은 어느새 사실이 되어버렸다. 죽음을 받아들였다고 인식하는 순간 마음은 오히려 편안해졌다. 그러자 그동안 살아왔던 나의 전 생애가 담긴 녹화 필름이 눈앞에서 돌아가는 듯했다. 어린 시절의 도봉산과 살갑게 대하지 못했던 친구들과 연락이 뜸했던 먼 친척들의 얼굴이 등장하고 히말라야에서 죽은 동료와 셰르파들이 차례차례 내 앞으로 다가왔다. 나는 그들이 다가올 때마다 악수를 건네고 따뜻한 마음에 술 한 잔을 권하며 고개를 숙였다. 그들이 물러가고도 꿈인지 현실인지 분간할 수 없는 현상은 계속됐다. 그러한 상태에서 빠져나오기 위해 고개를 흔들어댔고 춥다. 추워. 하는 나도 모르게 내뱉는 말이 귀에 들려왔다. 졸다가 잠시 깨어난 것이었다. 시간은 얼마나 흘렀는지 알 수 없었다.
눈이 내리고 있었고 무릎 위에는 눈이 수북히 쌓여 있었다. 앉은 자세에서 겨드랑이에서 손을 빼내 무릎 위에 쌓인 눈을 치웠다. 손은 아직 살아있었다. 무엇보다 몇 발짝 떨어져 등 뒤에 앉아있을 박대원이 궁금했다. 뻑뻑한 턱을 움직여가며 박대원을 불러보았다. 무태가, 괜찮냐? 대답이 없었다. 다시 불러보았다. 잠시 뒤 졸음에 겨운 듯한 목소리가 낮게 흘러왔다. 홍길이 형, 너무 추워요. 걱정하지 말라는 그의 말이 조금은 안심이 됐지만 내 몸은 아직도 주저앉기 직전의 상태에서 회복되지 않고 있었다. 의식이 깨어나서 걸어 다닐 수 있을까? 박대원의 이름을 불러볼 수 있을까? 힘들 것이다. 최악의 몸 상태가 다시 모든 걸 체념하게 만들었다. 마음속에서 떠오르는 의문을 주문처럼 되뇌었지만 나는 밀려드는 졸음을 견디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다. 졸음 속에서는 중단됐던 내 생애가 담긴 필름이 다시 돌아가기 시작했다. 이번에는 아내와 두 아이들의 모습이 나타났다. 첫 딸 지은이가 태어나고 2년 뒤 고추 달린 둘째 놈 현식이를 얻었을 때의 기쁨이란. 이제는 가족들이 있는 곳으로 돌아갈 수 없을 것이다. 내가 이대로 죽으면 그들은 어떻게 험한 세상을 살아갈 것인가. 무사히 다녀오겠다는 말만 던지고 떠나온 원정길. 들을 수는 없겠지만 마지막 말을 남기자. 죽음의 문턱을 넘어서면 그마저도 못할 것이다. 그래, 지금 할 수 있는 것. 유언. 제대로 가장 노릇을 해본 적은 없지만 유언이라도 남기자. 지은아, 현식아, 먼 훗날 아빠를 이해해 주렴. 늘 목숨 건 산행을 하다가 결국 산에서 자신의 한계를 넘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하는 아빠를. 그리고 당신, 헌신적인 뒷바라지가 없었다면 내 산악 인생은 진작 접었을지도 모를 일. 두 아이를 꿋꿋하게 키워주기를. 유언을 마치자 눈물이 왈칵 쏟아지는 듯했다. 나는 졸음에서 깨어났다. 방금 전에 졸음 속에서 벌어졌던 일들이 또렷하게 되살아났다. 비록 졸음 속에서 남긴 유언이었지만 마음은 차분하게 가라앉았다. 무릎 위에는 또 눈이 수북이 쌓여 있었다. 겨드랑이에 찔러 넣었던 손을 꺼내 눈을 걷어냈고, 무태가, 괜찮냐? 잠들지 마. 잠들면 죽는다. 하고 속삭이듯이 말하고는 나는 다시 끄덕끄덕 졸음 속으로 밀려갔다. 그리고 꿈인지 생시였는지 구분할 수는 없었지만 칸첸중가의 신을 향해서 기도를 올렸다. 나는 여기서 영원히 잠들더라도 박대원은 일어나서 하산할 수 있게 도와주기를. 제발 신혼의 아내 곁으로 무사히 돌아갈 수 있게 해주기를 하고 간절히 빌었다. 기억할 수 없는 꿈들은 밤새 계속됐다. 간간히 꿈속을 돌아나와 정신이 들 때마다 박대원을 불렀고 무릎 위에 소리 없이 쌓인 눈들을 걷어냈다. 잠들기 전의 시간들은 아득하게 떠다니는 듯했다. 그 시간들에 쫓겨다니기를 얼마나 반복했는지 모른다. 한순간 눈앞이 환해졌고 나는 화들짝 정신이 들었다. 날이 밝은 것이었다. 어느새 해가 떠오르고 있었다. 해를 보는 순간 갑자기 온 몸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다. 붉은 기운이 나에게로 뻗쳐오는 듯했다.
혈관 속에 숨죽이고 있었던 붉은 피톨들이 몸속 구석구석에서 맹렬히 요동치는 느낌이었다. 불기운은 뻣뻣해진 팔다리를 움직이게 하고 심장과 뇌세포 사이에까지 들어차는 듯했다. 밤새 껴안고 있었던 죽음의 그림자는 더 이상 붙잡지 않아도 괜찮았다. 몸 안에도 몸 바깥에도 어두운 것들은 그림자조차 없었다. 대신 그토록 오르고자 했던 칸첸중가가 눈앞에서 기지개를 켜고 있었다. 하얀 눈과 얼음으로 뒤덮인 칸첸중가의 정상 부근에 아침 햇살이 맑게 꽂히고 있었다. 모태가 살아있냐? 졸음에서 깰 때마다 몇 번이고 불러보았던 박대원의 안부가 궁금했다. 입안은 바싹 말라 있었지만 내 목소리에는 생기가 묻어났다. 박대원이 몸을 일으켰다. 갈증과 배고픔 그리고 추위와 싸운 지난 밤이 끔찍했었는지 박대원은 부르르 몸을 떨었다. 움직일 수 있겠냐? 박대원이 걱정 말라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다. 저기가 정상이다. 나는 눈짓으로 정상을 가리켰다. 남은 고도는 180여 미터. 쌓인 눈과 해발 8,500m에서 느끼는 호흡 곤란을 감안할 때 어림짐작으로 2시간 안팎이면 정상에 다다를 수 있을 것 같았다. 갈 수 있겠냐? 박대원이 망설임 없이 전진하겠다는 사인을 보내왔다. 등정을 포기하기에는 날씨가 너무 좋았고 눈앞에 보이는 정상을 놓치고 싶지 않았을 것이다. 그것은 나도 마찬가지였다. 눈부시게 빛나는 정상은 이제 두 사람을 위해서 문을 열어놓고 있었다. 우리는 그곳을 향해 움직이기 시작했다. 하지만 비박 지점을 출발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서서히 걸음이 느려지기 시작했다. 지독한 갈증과 허기로 인한 체력의 한계 때문이었다. 숨 막힐 것 같은 순간에서도 갈증과 허기는 끈질기게 따라붙었다. 정상이 가까워올수록 포기하고 싶은 생각은 간절했다. 주저앉았다가 일어서고 뒤로 누웠다가 다시 일어서서 걷는 일이 반복됐다. 갈 수 없을 것이다 하면서도 가쁜 호흡이 약간이라도 돌아오면 나는 다시 걸음을 옮겼다. 한 발, 또 한 발, 무거운 걸음을 옮겨 놓을 때마다 세상은 내 거친 숨소리 안에서 새롭게 출렁거렸다. 유언까지 남긴 죽음의 문턱에서 깨어나와 발걸음을 내딛고 있다는 게 문득 신비롭게 느껴지기도 했다. 올라야겠다는 일념밖에 없었던 전날과는 모든 게 다르게 보였다. 그날 박대원과 나는 쓰러지기 일보 직전의 상태에서 칸첸중가의 정상에 발을 디뎠다. 비박 지점을 떠난 지 1시간 30분 뒤의 일이었다. 정상에 발을 들여놓는 순간 나는 엎드려서 꼼짝하지 않았다. 너무나 지쳐 있어서 정신을 차릴 수 없었다. 잠시 뒤 정신이 돌아왔을 땐 맨 먼저 눈물이 쏟아졌다. 눈물 뒤에는 칸첸중가에서 숨져간 동료들의 모습이 기다리고 있었다. 현명근 기자와 한도규 대원, 그리고 셰르파 다와가 축하의 말을 건네며 내게 악수를 청해오고 있었다. 나는 준비해간 그들의 사진을 꺼내 태극기로 감싼 다음 눈을 파내고 정성스레 묻어주었다. 그러고는 마지막 눈을 덮고 눈물을 닦으며 나는 그렇게 말했다. 너희들이 못다한 칸첸중가 등정의 꿈을 대신 이뤘으니 더 이상 이곳에서 방황하지 말고 고국의 품으로,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거라.
돌아보건대 내 청춘의 고귀한 시간들은 고스란히 히말라야에 바쳐졌다. 앞날을 예감할 수 없는 히말라야의 설빙에서 나는 내 육신의 모든 열정과 까마득한 절망을 피켈로 찍어가며 희박한 공기 속에 펼쳐진 생사의 경계를 넘나들었다. 8,000m급 봉우리 14개가 모여있는 신들에 거쳐 히말라야에 들어설 때마다 나는 이승과 마지막일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부르르 몸서리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하지만 그때마다 내 청춘의 알 수 없는 힘들은 나를 히말라야의 정상으로 이끌었다. 25살에 에베레스트의 첫 도전장을 내민 이후 무려 16년간 나는 한시도 히말라야의 8,000m급 14개 봉우리를 잊어본 적이 없다. 그리고 마침내 K2 정상을 밟으며 한국 산악계의 오랜 수건이던 히말라야 14자 완등에 처음으로 마침표를 찍었다. 이 책은 히말라야를 향한 그런 내 청춘의 숨가빴던 기록이다. 히말라야의 신들이 내게 길을 열어주지 않았다면 내 청춘의 드라마는 달라졌을 것이다. 나는 이 책을 쓰면서 참으로 많이 울었다. 나와 함께 히말라야 등반을 하다가 숨진 산친구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호명하며 그들의 영혼을 깨워 긴박했던 순간들을 적어내려갈 때마다 가슴 밑바닥에서 복받쳐 오르는 설움을 주체할 수 없었다. 박병태, 지연옥, 한도규 대원, 현명근 기자, 시르파 술딤 도루지, 나띠, 까미 도루지, 다와따망. 다시 한번 그들의 명복을 빌며 그들의 영전에 이 책을 바친다. 땅 위의 모든 생물들이 땅에서 나서 땅으로 돌아가듯이 인간도 땅으로 돌아간다. 땅으로 되돌아간다는 것은 죽어서 산으로 간다는 의미일 것이다. 그런 점에서 산은 인간의 마지막 안식처인 셈이다. 어차피 가야 할 산이라면 나는 내 인생에 후세 사람들이 오를 커다란 산 하나를 만들어 놓고 싶다. 그것이 내가 산에 가는 이유이고 살아있는 이유일 것이다. 더 이상 오를 곳이 없을 때 내 청춘은 어느덧 40 문턱을 넘어섰다. 지금 내 몸은 새로운 도전과 모험으로 출렁이고 있다. 몸이 허락하는 한 나는 또다시 떠날 것이다. 2003년 11월 도봉산 자락에서 어몽길.